네, 세월호 선체가 수변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목포 신항으로 항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김태준 전 공주함 함장 모시고 세월호 본체 인양 상황과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목포 신항으로 움직일 항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월호 날개탑 제거 작업이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작업인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가 기본적으로 무게가 한 7,000에서 8,000톤, 그다음에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탱크 안으로 뻘이라든가 바닷물이 유입돼 가지고 한 15,000 정도 이렇게 톤수가 나가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네. 부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반잠수 선박에 추가로 양쪽에 2개씩 해서 4개의 부력 탱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물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그래야지 이제 그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4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이게 걸로 이제 이렇게. 4개가 있어서 등치가 컸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물속에서 견고하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용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용접을 다시 또 용접을 해서 절단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4개를 이렇게 절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월호를 끌어올렸던 인양줄 66개는 어제 이제 제거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던데 예.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한 30일쯤에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진행하는 작업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가용한 작업 요원을 다 동원해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30일 정도 되면 충분히 출발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보니까 반잠수식 선박 위치에서 목포 신항까지 이동 거리가 경로가 총 한 105k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소요 시간 8시간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상당히 그 가는 경로라든가 특이점이라든지 어떤 뭐 변수 이런 것들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목포 신항까지 가는 데 보면은 그 서해 쪽에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협수로 좁은 수로를 가야 하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 수로가 좁다는 것은 물살이 또 조류가 빠르다. 셀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그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배들이 지나가면서 또 특히 고속을 내는 배들이 있습니다. 고속정들. 예, 고속정들. 그런 배들이 지나가면서 물결을 치면 이게 파도가 말이죠. 옆으로 가가지고 영향을 주면은 이 큰 배를 할지라도 이게 울렁거림이 생깁니다. 그 배를 직접 운항하실 때도 다른 배가 지나가다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면 이렇게 막 출렁대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상에서도 마찬가지 대형 차량이 세게 가면은 공기 이게 바람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바다에서는 그 물결이 말이죠. 파도가 굉장히 옆에 많이 몰려옵니다. 그럼 이게 흔들리면은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죠? 흔들리면은 그동안 물속에 있던 것이 바다에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균형이 안 잡히가 흔들리면은 충격을 받아서 붕괴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아주 심할 경우에는 그 상당한 훼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고속으로 지나가는 선박이 없도록 특별히 안전을 통제를 또 해야겠군요. 그래서 해경과 해군 함정이 통제를 하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포 항구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아주 좁은 수로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갈 때 그 해상의 선박들의 그 교통을 통제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좀 통제를 하면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반잠수식 선박에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을 잘 한다면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세월호를 이제 육상으로 옮기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두에 도착하면은 예. 배가 지금 화이트 마린 그 잠수 선박이 예. 이제 부두가 이렇게 되면 뒤에 한미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예. 그럼 이제 그쪽에 모듈 트랜스포트가 밑에 바퀴가 달린 게 있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월호 그 선체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세월호 선체 밑에 공간이 있나 봐요. 그게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이게 왜냐하면 거치대를 놓고 그다음에 인양 비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밑에 그 빔 사이로 들어가는군요. 예, 그 사이로. 트랜스포터를 모듈 트랜스포터를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이미 작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 그 모듈 트랜스포터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가 올렸다가 부상시켰다 다 놓으면은 세월호가 여기 얹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시 밑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네. 뽑아내면은 육상으로 이렇게 무트로 올라가게 근데 됩니다. 이게 항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구에 이렇게 정박을 딱 할 때 이 수평이 잘 안 맞거나 이렇게 또 그 바다의 출렁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수평이 안 맞거나 하면은 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해저에서 이격할 때 떼낼 때와 예. 그다음에 예인할 때 거치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려운 작업이 바로 반잠수 선박에서 지상으로 부두 쪽으로 이렇게 이양할 때 그 예. 중앙에 그 정확하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빼내는 이 부분이 그러게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아주 정밀한 작업. 그게 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것도 좀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시간이 한 저게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래 걸린 시간인가 봐요. 예. 네, 아마 그쪽에서 이제 작업 그 소요 시간 다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맞추고 빼내는 그런 시간들이 그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세월호 선체 바닥이 보니까 침몰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핵심 지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수면 위로 드러난 세월호를 봤더니만 바닥에는 이제 보니까 가로로 그어진 검은 줄 등만 보이고 뭐 외부 충돌과의 결과인 뭐 파공 같은 거는 일단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일단 육안상으로 볼 때 외부의 그 충격은 없습니다. 일단 3년 동안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식된다든가 녹이 슬고 그다음에 뭐 자국난 이런 것들은 사고 원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외부 충격설이라고 하면 상당한 그 파공이 생긴다든가 찌그러졌다든가 크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외부 충돌설이 그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위에 올리면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되냐면은 예. 과적, 평형수, 그다음에 그 타수가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예. 그다음에 기기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으면은 이 과적의 문제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물건이 뭐 뒤죽박죽 있다 하더라도 다 내가지고 유실만 되지 않았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고정을 시켰는가 고박 상태도 이 고박한 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악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이 평형수 있잖아요. 예. 발레스트 탱크에 지금 밑에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그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평형수를 채우는 발레스트 탱크에 구멍이 뚫혔다 하면은 올리와 육상에 내놓더라도 평형수를 채웠는가 안 채웠는가를 구별을 못하죠. 구별 못하게 그러겠네요. 그 네. 평소 빠져 있다면. 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타각 지시기가 지금 보면은 올려보니까 그 오른쪽으로 약 10도 정도 이렇게 그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에 그 당시 이준석 선장이 얘기할 때 오른빛 15도를 지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타각 지시기가 있는데 그것과 일치됐는지 여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조타의 그 고장 여부 이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타기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면은 그 세월호가 5층에 조타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를 돌리면은 타격 지시가 표시되면서 전기 신호가 그 기관실로 연결돼 가지고 뒤에 후미 쪽에 있는 타에 전달돼서 거기에 유압 펌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군요. 움직이는데 중간에 지금 보면은 작업을 하면서 선수 부분은 이제 그 와이어를 올리다 보니까 한 3분의 1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원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체크해 보면은 되는데 더 이상 손상이 됐다든가 선체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도 아주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해수부에서는 뭐 선체 절단 후에 객실을 직립하는 방식을 도입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역점을 둬서 해야 할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일단은 그 가능한 선체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지상에 올려놨을 때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안전도 중요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물 속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기와 마찰된 경우에 그렇죠? 마찰됐고 그동안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배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긴 이 부분은 강한 쇠로 돼서 한 3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는데 승객이 탄다든가 그러니까 물 위의 부분은 선체 쪽. 선체 객실 쪽. 객실 쪽은. 선체 그 상부 구조물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 이런 것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말로 툭 건들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에서 오래 놔뒀을 때 어느 정도 원상 유지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접근하고 열고 들어가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합해서 예.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수직 작업을 하는 게 제일 그 합당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방법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그런 그 의견을 충분히 네.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준 전 공주 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